50대 후반인 중년 여성입니다. 소중한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는 남편과 둘만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을 사연으로 전하려고 결심했어요. 현재는 그 사건으로 시댁 식구들과 다투며 서로 만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20대 초반에 시집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시집 문화가 줄었다지만 제 나이대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집살이를 해봤어요. 결혼하기 전 지금은 부도로 사라졌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고를 나와 말단 사무직이었지만 못났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외모 덕분에 주변에서 나를 좋다고 말하며 만나자고 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왠지 결혼하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중에 저희 엄마의 친구분이 소개해준 사람과 맞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6살 위인 듬직하고 말수가 적은 경상도 출신의 남자였어요. 늘 말이 부족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걸 보며 몇 번을 더 만나다 보니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랬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괜찮은 점도 많이 보여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자식들은 모두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의 주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희가 결혼해도 분가할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일단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는 물론 아직 시집에 가지 않은 두 시동생과 남편을 포함해 5명의 시댁 식구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조건에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초반 2년을 함께 살다가 집을 얻어 분가하자는 제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택은 마당까지 있는 큰 집이어서 6명이 살아도 크게 좁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낮에 가족들이 다들 일하러 나가고 나면 그 큰 집을 저와 시어머니 둘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밥도 제가 잘 안 해 먹어서 음식도 별로 할 줄 모르고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제가 하던 것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하는 시어머니에게 맞추기 위해 처음에는 많이 고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자기가 시집을 와서 지금 이렇게 서울에 집도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맏며느리라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별개로 부당하다 싶을 정도의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 한 번도 그냥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저녁을 차려두고 가족이 둘러앉아 밥상을 향해 잡으려 할 때면 시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찌개나 구이에 대해 지거 왜 이렇게 짜냐 라며 물을 한 컵 확 틀어버리시곤 하셨고 다른 날에는 나이쭈 싱거워. 넌 아직 음식의 간을 못 맞추니 라며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버리곤 했어요. 적당한 간을 맞출 목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음식을 잘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의기소침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가 항상 저를 아끼시고 좋아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내 무리가 다정하게 부르며 시모 부인을 피해 간식도 챙겨주시고 몰래 용돈도 주시던 분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두면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접하지 않았는데 오직 시아버지만 왜 이래 나는 그냥 먹을 만한데 라며 물이나 소금탕이 된 음식도 호되게 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시아버지 없이는 힘든 신혼 초반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을 것이고 남편도 물론 나를 도와주긴 했지만 신혼 초반에는 오히려 아버지가 더 많이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신용의 옷을 세제에 담가두고 깜빡 잊고 빨아놓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독한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서러운 마음에 마당 한켠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던 나에게 아버지가 햇살을 쬐러 나오셨다가 나를 발견하셨어요. 한참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다가오셔서 5,000원짜리 한 장을 조용히 손에 쥐어주시면서 시댁 생활하는 게 힘들지? 올해만 견디면 내년에는 꼭 너희들을 분가시켜 줄 테니 조금만 참아다오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약속은 해가 지났어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12월이 되어도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버지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버팀목이 없어져서요. 버리고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집안의 대장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토를 하다 노란 색깔까지 다 토해내야 할 정도였어요. 밥도 거의 먹지 못하고 보리차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체중도 엄청나게 빠져서 일어나 있을 기운도 없어서 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지내고 있던 시절이었죠. 입덧이 매우 심했지만 가족들의 식사 준비는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음식 냄새가 맡기 힘들어서 밥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도 세 자녀를 낳으며 가족들의 식사를 모두 챙겨주시고 그때는 농사일을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밥을 해먹인다고 말씀하시면서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신우가 생선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여 주방에서 생선을 구우고 있었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났기에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변기를 붙잡고 일을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신우가 방에서 나와 남의 밥을 준비하면서 더러운 것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할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입덧 때문에 냄새가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달려와서 아이 하나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롭게 떠들면서도 삿대질까지 했던 그때 남편은 일이 늦어져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혼자 너무 서러웠습니다. 결국 눈물을 삼키며 참아내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아버지의 사업을 남편과 저녁을 같이 해보았지만 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인맥이 한순간에 사라져 사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기존 거래처에서도 새로운 거래처를 찾지 못한 곳이 많았고 결국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졌어요. 사업을 그만둔 후에는 담보로 살던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고 그로 인해 남편과 도련님은 다른 생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또한 얼마 가지 못하고 빚만 잔뜩 남긴 채 망해버렸어요. 빚은 갚지도 못하고 살던 집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일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살던 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모든 식구가 같이 살 만한 다른 큰 집을 구할 돈도 없었고 그 당시에 제 뱃속에 아이가 임산부였기 때문에 단칸방을 구해 아이까지 낳고 키우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이 망한 덕분에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사나 명절이 되면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봐야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어 마냥 좋았죠. 분가를 하는 김에 아예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서울을 떠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이 태어났고 시어머니에게 첫 손녀가 태어났지만 병원에서 슬쩍 한번 보시고는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속으로 그 성질이 어디까지 가겠나 싶어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방도시로 이사와 작은 가게를 시작한 남편은 많은 돈을 벌어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충분히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딸 세 사람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시어머니가 한 번씩 내려오십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건 그날만 잘 버티면 될 문제였습니다. 괜찮았어요. 명절이나 아버님 제사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으려 해서 안달이었지만 그래도 하루만 참으면 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련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 아이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출산 소식을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손자를 안고 한바구음을 짓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제 옆엔 태어나서 한 번도 할머니에게 안겨본 적이 없는 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걸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이 확 떨어졌어요.
집에서 자고 내려가라는 서방님의 말과 동서의 권유에도 저는 남편을 재촉해서 그날 바로 내려왔어요. 몇 년 후에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첫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들을 낳지 못한 모자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항상 하시던 얘기는 맏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떡하냐며 둘째 며느리 아니었으면 집안의 대를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둘째를 가질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 입안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저희 부부도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딸 하나만으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있는 집이 부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둘째를 가지지 않더라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해를 몇 년을 넘기고 저희 부부도 나이가 들어 둘째는 자연스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온 가족이 다 모여도 저희 집에만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자들에 대한 태도와 제 딸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티나게 차별하며 다르게 하시는 것은 서러웠어요. 설날에 세배를 해도 나이가 가장 많은 제 딸은 세뱃돈으로 1,000원을 주고 동선의 아들과 제일 나중에 도착하는 신우의 어린 아들에게는 10,000원씩 주시더라고요.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에서 집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왜 나만 세뱃돈이 1,000원이에요? 아이의 말에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망설이는 엄마로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러움이 물속으로 밀려오며 눈물이 올 것 같았어요. 그때 같은 얼굴을 지으며 있던 남편이 재빨리 나서서 동생들이 부러워할까봐 우리 딸 세뱃돈은 할머니가 아빠에게 맡겨놓으셨어. 아빠가 동생들 없을 때 주려고 갖고 있었지라며 자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준 일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우리 딸이 어렵다고기 때문에요. 얼굴은 금세 밝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에 남는 상처가 된 일 몇 년 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추석 때 서울 어머니 댁에 있을 때의 일이었죠. 아침 일찍 차례를 진행하고 이리저리 바쁘던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밥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딸아이를 사촌 동생들과 놀게 해두고 시어머니 집 근처 사안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랬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죠.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아이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해서 아이를 안아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가 물으면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뒤적거렸더니 금고거리와 가락지가 다 없어졌다. 그녀가 누구를 닮았는지 손버릇이 정말 나쁜 여자구나. 내가 아니라면 내 방에 들어온 사람도 없는데 급하게 어디에 감춰놓은 건지 말을 안 하는구나. 제 딸에게 야단치더라. 아니, 물건이 없어져도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10살 어린애까지 수색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인가. 시어머니에게 내 딸이 빼도사간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도 나를 비슷한 도둑 여자로 여겼다. 내가 자기 아이에게 시켜서 귀금속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조용히 말없이 나와 아이의 겉옷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때 어머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울고 있는 제 아이를 감싸주지 않은 다른 시댁 식구들도 정말 한 대씩 치고 싶었습니다. 신혼의 가족과 서방님은 정말 누구에게도 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는 너무 놀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울고 있었고 그런 아이를 남편이 들어 업고 시댁을 나오려고 했어요. 나가려는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는 악담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둑년들이라고 자기 귀걸이 빨리 내놓으라는 말을 저희 뒤통수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로망이 난 것이라면 이해해도 하겠지만 너무 정정했어요.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면 저에게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제 딸까지 엄마를 잘못 만나 이런 수모를 밀어야 하는지 싶었어요. 남편은 짐을 챙겨 들고 시댁을 나오기 전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에 오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불렀다가 찾지도 마세요. 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차 안으로 내려오는 길에 다른 사이를 느끼며 울음을 죄는데 결국 지쳐 잠이 들었으며 저와 남편도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을 눕히고 나서 남편은 우리 인생에 더는 시댁은 없을 거니까 다시 만나지 말자. 우리끼리 속편히 살자라고 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중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고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격을 알지 못한다며 아마 자신이 말렸으면 더 큰 일이 날 거라는 등의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그 귀걸이는 3살짜리 신우의 아들이 손에 쥐고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 제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미안해서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남편의 말대로 그 후로 단 한 번도 집안 명절과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어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 쪽 일이라면 친척 사촌 동생의 결혼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하한다는 전화와 축의금만 계좌로 전달했어요. 혹시라도 거기서 어머님과 마주칠까봐 미련하리만큼 본인이 한 말을 지키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저와 제 딸에 대한 속죄인 것 마냥 철저하게 시댁 쪽 소식조차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 전 딸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남편은 가끔 한 번씩 시누나와 시동생에게 시댁 소식을 전해 듣긴 했지만 어머님과는 아예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시누가 전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조짐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것이 많이 심해졌다며 어머님 특유의 성질 때문에 너무 모시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신다 해도 자기가 내다 버리는 거냐고 화를 내시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인연을 끊었으니 연로한 시모는 정기적으로 저의 집과 동서의 집을 옮겨가며 생활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거의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모르게 어머님께서 새 형제와 첫째 아들을 찾으시며 앞으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남편이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저는 당황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매우 위급한 상황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아도 깜짝 놀랄 기미조차 없을 것 같은데 치매로 인해 모시기를 꺼리시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추가하였습니다. 신우에게 그 말에 대답 없이 듣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한번 올라가기로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서 당신 설마 어머니 모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제 와서 못다한 효도라도 하고 싶은 거야? 내 말에 남편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같이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했더군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이 굳이 같이 가자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을 나섰어요. 가는 내내 남편에게 모실 수 없다고 절대로. 정말 집을 나가버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올라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신우의 집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미래의 우리 집이 될 것만 같아서 정신이 아찔했죠.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를 보자 아들이 왔다고 생각한 것인지 너무들이 왔다. 도둑년아. 내 아들이 왔으니 너는 가만 안 둘 줄 알아야지 라며 신우를 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가 설명하기를 어머님이 하루에도 12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정신이 나갔을 때는 신우와 시동생도 못 알아보고 큰 아들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부 도둑년이라며 자기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내며 하루 종일 시끄럽게 우는데 그렇다고요. 한결같은 찌푸린 모습의 노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안정을 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시어머니는 눈빛도 돌아오고 약간 정신이 회복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를 알아보고는 별다른 말도 없으시고 손을 잡고 있는 남편에게는 환야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그때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지웠어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니 당신이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손녀딸과 며느리 마음의 대목을 다 알고 계세요.
편안하게 사셨길 바라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와 제 가족을 찾지 말고 잊으시라고 말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신 후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신우에게는 앞으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경의를 표하고 남편을 따라 나왔어요.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은 못했지만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남편이 인연을 끊자고 말한 뒤로부터 시댁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네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으니 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연락이 오겠죠.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이 아버님께서 가끔 미안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결심했다면,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맨정신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 시집살이를 시킬 기회조차 없지만 이번에 새롭게 생긴 아들 같은 사위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서운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게 나중에 제가 늙어서 딸과 사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가 요즘에도 큰아들 큰며느리를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다시 찾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작아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놀랐지만 모든 것을 젊었을 때 지은 죄의 업보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들어요. 일찍 인연을 끊을 결심을 하여 가정을 지켜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받은 큰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극복하여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딸에게도 고맙습니다. 누구나 며느리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이를 먹으면 시어머니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발 마음에 평생의 대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상처를 남기면 그게 나중에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